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탈무드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5,000년 역사의 지혜가 담겨있는 책으로 단편 이야기마다 삶의 지혜가 담겨있어서 잠드실 때 들으시면 잠이 더 솔솔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어찌됐든 의미 있는 의술. 한 의사가 아주 깊은 시골에 사는 이로부터 전보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뛰어난 의술에 대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병에 걸려 매우 위독하여 왕진을 와 주십사 간청을 드립니다. 왕진료는 많이 드릴 수 있으니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왕진은 병원으로 환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러 가는 것입니다. 왕진료도 많이 준다고 하니 일단 가보자. 의사는 그 길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시골 기차역에는 전보를 친 남자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서럽게 울고 있었지요. 선생님, 먼 길 오셨는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 아내가 그만 그새를 넘기지 못하고 하늘로 떠나버렸습니다. 이거 참 매우 안 됐습니다. 의사는 왕진료 걱정보다 진심으로 사내의 마음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눈물을 닦으며 의사를 마을 회관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걸음을 헛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왕진료는 마련해 놓은 것이니 오신 김에 마을 회관에 모여있는 아픈 사람들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약속대로 왕진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아내를 잃은 남자가 측은하기도 했고 또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에 남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 회관에 있는 환자들을 하나하나 진찰하고 필요한 약도 지어주며 의사는 진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조금씩 진찰료를 모으자 처음에 약속받았던 왕진료만큼 돈이 만들어지고도 남았습니다. 다음날 의사가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배웅을 나온 남자는 의사에게 매우 쩔쩔매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태도에 영문을 모르는 의사에게 남자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가진 돈으로 비싼 왕진료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료해 주신 환자들 가운데 제 아내도 섞여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의사는 남자의 말에 기가 찼지만 화를 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어쨌든 의사의 진료로 위기를 넘긴 남자의 아내는 살아났으니 말이지요.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잘. 임금님의 포도밭에는 일꾼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지런하고 솜씨가 좋아서 다른 이에 비해 많은 일을 하는 이가 있었지요. 하루는 임금님이 포도밭을 둘러보기 위해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감독관은 평소 일을 잘하던 그 일꾼에게 임금님의 안내를 맡겼습니다. 일꾼은 임금님에게 포도밭을 소개하며 구석구석 하루 종일 함께 거닐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일꾼들은 품삯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품삯은 그날 일한 만큼을 그날 바로 받는 돈입니다. 일꾼들은 줄을 서서 차례대로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꾼들은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해서 같은 금액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임금님과 하루 종일 포도밭을 거닐었던 일꾼의 품삯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임금님이 오시기 전 2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임금님과 시간을 보내며 놀아놓고 같은 품삯을 받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던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루 종일 해놓은 일을 이 사람은 이미 내가 오기 전 2시간 동안 모두 끝마쳐 놓았다. 일은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한 법이다. 나를 죽게 하는 것. 근사한 뿔을 지닌 수사슴이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물을 먹으러 연못에 갔다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지요. 머리에 달린 뿔 때문에 매우 우쭐했지만 시선이 아래로 내려오자 그만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멋진 뿔을 달아주셨으면서 다리는 이렇게나 못나고 가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때 숲속에서 바스락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사자가 서서히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 어서 뛰어가야겠다. 잡히면 꼼짝없이 먹이가 될 거야. 사슴은 그토록 못마땅해 하던 가늘고 못생긴 다리로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 속도가 매우 빨라서 제 아무리 힘센 사자라 해도 사슴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사슴은 한참이나 앞서 뛰다가 이윽고 한적한 숲속 가운데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아주 멀리 있는 걸 확인하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아, 이제 다시 뛰어볼까? 그때였습니다. 사슴이 다시 뛰려고 고개를 들자 머리 위에 무언가가 뿔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복잡하게 얽힌 나뭇가지들 사이에 뿔이 끼어버린 것이었죠. 사슴은 뿔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뿔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사자는 이미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사슴은 펑펑 울면서 말했습니다. 못나고 가느다란 내 다리는 나를 살렸는데 결국 내가 그토록 아끼던 멋진 뿔이 내 목숨을 앗아가는구나. 누가 진짜 부자인가? 큰 배 한 척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큰 재산을 지닌 상인들이 여러 타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자기의 물건을 내놓고 뽐내기 바빴지요. 이건 비단이요. 동쪽에서 들어온 건데 매우 비싸서 왕족들만이 살 수 있는 물건이지요. 나는 아주 귀한 향신료를 거래하고 있어요. 귀족이라면 서로 비싼 값을 내서라도 가지고 가겠다는 물건이지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상인들과는 비교될 정도로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인들 중 하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소? 나는 학자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것을 팔러 가고 있지요. 상인들은 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물건도 있소.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오.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보이는 재산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상인들은 몰래 학자의 짐 꾸러미를 열어보았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걸 숨기려고 엉뚱한 말로 둘러댄다고 생각해서였지요. 하지만 짐을 확인한 상인들은 이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헤이, 낡은 책이며 연필이며 순 쓸모없는 것들이잖아. 우리가 시간 낭비를 했군요. 저자는 괜히 허풍을 떨었던 거네요. 그리고 모두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배는 거센 폭풍우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목적지 근처에 거의 다다라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육지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건들은 배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바다로 모두 흩어져 버렸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상인들은 그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었던 학자는 잃은 것이 없었지요. 오히려 그의 재산은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는 마을의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본래 지식이 매우 많고 지혜롭기로 이름난 학자였기에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금방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학자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여기저기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의 학교는 어느새 매우 큰 규모로 발전했지요. 이제는 가난해진 상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학자를 깔보았던 것을 뉘우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보이지 않는 재산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나 당신이 지금 보여주는 재산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군요. 진정한 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입과 귀와 눈의 의미. 한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왜 귀는 두 개인 것일까?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말을 하고 또 말을 듣는 신체 기관들이지요. 말을 하는 기관은 하나이고 말을 듣는 기관은 두 개라는 것인데 이는 내가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이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으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랍비는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눈동자에 대해 묻겠다. 눈동자는 흰 자와 검은 자로 나누어져 있지. 이 중 세상을 보는 쪽은 검은 자란다. 그러면 검은 자로 세상을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습니다. 눈동자에서 밝은 흰 자위가 아닌 어두운 검은 자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는 건 세상의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을 보는데 더 힘을 쓰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은 무엇이냐? 랍비가 묻자 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밝은 면은 사랑, 즐거움, 아름다움, 풍요로움 등이 있는 면이며 어두운 면은 슬픔, 분노, 아픔, 절망이 있는 면입니다. 검은 자로 세상을 먼저 보는 건 바로 이 어두운 면의 슬픔과 분노, 아픔과 절망을 함께 느끼고 이해할 수 있어야 세상의 밝은 면을 더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랍비는 제자의 말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명문가는 나로부터. 어느 날 앙숙인 두 여우가 들을 거닐다 마주쳤어요. 그중 한 여우가 먼저 거들먹대며 말했지요. 오랜만이구먼. 평범한 여우씨. 여전히 한가롭군. 난 부르는 곳이 많아서 이렇게 바쁘게 가고 있다네. 그러자 다른 여우가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먼. 자네는 그렇게 불려다니는 게 좋은가 보지.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 아닌가? 나처럼 명문가에서 태어난 여우는 여기저기 초대를 받기 마련이야. 자네처럼 평범한 가문에서 태어난 여우가 뭘 알겠나? 거만한 여우는 평소에도 자기 집안 자랑을 틈만 나면 해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기 가문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야. 뿌리 깊은 순종, 붉은 여우 가문으로 몇백 년이나 되었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훌륭하시고 증조 할아버지도 특출나시며
할아버지는 매우 잘생기셨고 또 우리 아버지는 아주 머리가 좋으시고 삼촌은 사냥을 매우 잘하시며 거만한 여우는 지겹도록 집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평범한 여우가 가만히 듣다가 입을 열었지요. 근데 자네 고조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지금은 다 돌아가시지 않았나? 나이가 드시면 돌아가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자네도 언젠가는 죽지 않겠는가? 거만한 여우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평범한 여우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가문이 전혀 부럽지 않다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거만한 여우가 발끈하여 되물었습니다. 내 가문은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지. 나는 오늘 바로 지금을 얼마나 충실히 살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기에 되도록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네. 하지만 자네는 이미 돌아가신 가문 어르신들 자랑만 할 뿐 오늘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가? 자네보다는 나 스스로가 명문가라고 생각하네. 가문 자랑만 늘어놓던 거만한 여우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답니다. 전화 위복. 한 나그네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 곁에는 항상 개와 나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이 외롭지 않았답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 잘 곳을 찾다가 한 헛간을 발견했어요. 나그네는 개와 나귀를 헛간 밖에 쉬게 해주고 안으로 들어와 등불을 밝혔지요. 등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만 바람이 불어 등불을 꺼버렸어요. 나그네는 하는 수 없이 그냥 잠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 나그네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개와 나귀가 모두 죽어버린 게 아니겠어요? 땅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개는 여우에게, 나귀는 사자에게 당해서 죽은 것 같았습니다. 나그네는 깊이 탄식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외로워서 어쩌나? 그 녀석들은 내게 길동무였는데. 나그네는 힘없이 발길을 옮겼어요. 길을 걷다 보니 마을이 보여서 잠시 쉬어갈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너무 조용했고 여기저기 부서지고 불에 탄 흔적들이 보였어요. 나그네는 정신없이 지나가던 한 사람을 붙잡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말도 마시오. 어젯밤에 도적들이 들어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웃한 마을들도 싹 도둑을 맞고 사람 여럿이 죽임을 당했어요. 나그네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만일 어젯밤에 개와 나귀가 죽지 않았다면 도둑들이 지나갈 때 개가 짖고 나귀가 울어댔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헛간으로 들어와서 나그네를 발견했으면 그 역시 꼼짝없이 죽었을 테지요. 나그네는 잃어버린 개와 나귀 때문에
절망해버렸던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걸 다 잃고 좌절해버려도 그게 꼭 불행한 것은 아니구나. 아무리 나빠 보이는 상황이라도 그게 곧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겠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의좋은 형제. 우애가 좋기로 소문이 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형제는 점점 다툼이 잦았어요. 그러다 급기야 완전히 사이가 나빠지고 말았지요.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늘 찾아뵙던 지혜로운 랍비에게 가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동생에게 나눠주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평한 것 같은데도 동생은 자꾸 불만을 가져요. 형이 형 뜻대로만 부모님 재산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먼저 주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항상 집으로 돌아가며 후회하곤 했습니다. 이러려고 이런 건 아닌데, 싸우려던 게 아닌데. 랍비는 두 형제의 관계를 예전처럼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랍비가 두 형제를 한자리에 불러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여러분 같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둘 있는 가정을 이루었고, 동생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똑같이 반반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자 주어진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부지런히 가꾸고 돌본 덕에 그의 농사는 풍년이었습니다. 과일과 곡식 등이 풍성하게 열렸지요. 형제는 서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홀로 있어서 이 많은 수확물들로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남지만 형은 가족이 많아서 살림이 부족할지 몰라. 내가 거둔 것들을 좀 나누어 줘야 할 것 같아. 나는 이미 가정을 이루어서 더 돈이 들어갈 곳도 없지만 동생은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를 가지려면 재산을 모아두어야 할 게야. 내가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나누어 주면 얼마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형제는 각각 자신의 창고로 가서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넉넉히 꺼내어 챙겼습니다. 어느 날 밤 형은 동생 창고로 몰래 가서 챙겨둔 곡식과 과일을 넣어두었습니다. 또 동생 역시 형 몰래 형 창고로 가서 수확물들을 쌓아 놓았지요. 이튿날 아침 각자의 창고를 확인한 형과 동생은 매우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줄어들었어야 할 곡식과 과일이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형제는 또다시 서로의 창고에 몰래 곡식과 과일을 실어다 날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똑같은 결과를 보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짐을 지고 서로의 창고로 향하던 형제는 그만 길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짐을 보고서야 형제는 지난 며칠간 창고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짐을 내려놓은 채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울었답니다.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서로를 얼마나 생각하고 아끼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라삐의 이야기를 들은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겸연쩍게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형제는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 우애가 좋던 형제로 돌아갔답니다. 누구의 공로가 가장 클까? 왕이 큰 병에 걸려서 온 나라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왕께서 큰 병에 걸리시어 사자의 젖이 필요하다. 누구든 사자의 젖을 구해오는 이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지혜로운 남자가 사자의 굴을 찾았습니다. 남자는 어미 사자가 사냥을 나간 사이 새끼 사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미 사자가 돌아오자 새끼 사자를 한 마리씩 들여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어미 사자는 남자에게 경계를 풀었습니다. 남자는 어미 사자를 안심시킨 후 젖을 짤 수 있었어요. 남자는 사자의 젖을 들고 궁으로 가는 길에 잠시 그늘에 앉아 쉬기로 했어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지요. 남자는 꿈에서 자기 몸의 기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나선 것은 발이었어요. 역시 이 일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나지. 내가 아니었다면 걸어서 사자가 있는 굴까지 가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자 눈이 쏘아붙였어요. 참내, 기가 차는군. 걸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방향 아니겠어. 내가 있으니까 앞을 보고 방향을 알려줄 수 있으니 사자 굴까지 걸어간 거겠지. 이 말을 들은 심장이 우습다는 듯이 뛰어들었어요. 너희 둘이 있다 한들 내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어.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사자 젖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바로 그때 잠자코 듣고만 있던 혀가 얘기했어요. 다들 조용히 좀 해. 너희들이 아무리 서로 티격태격해도 내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러자 다른 기관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거야? 넌 가만히 입속에 누워만 있었잖아. 생긴 것도 볼품 없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자 혀는 단단히 벼르며 생각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분명히 느끼게 해주겠어. 그때 남자는 잠에서 깨어 궁으로 향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이 짜온 사자의 젖을
바쳤습니다. 왕은 매우 안도한 얼굴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은 무슨 젖이냐?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을 하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전하, 바로 사자의 젖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전하, 바로 개의 젖입니다. 무엇이랴? 남자의 말에 왕은 크게 노여워했습니다. 남자는 자기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튀어나온 말에 어쩔 줄 몰라 쩔쩔맸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자기 자랑을 늘어놓던 발, 눈, 그리고 심장 역시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혀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혀야,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바르게 말씀드려줘. 이렇게 애원할게. 그러자 혀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긴장하여 말이 실수로 나왔습니다. 이건 개가 아니라 틀림없이 사자의 젖입니다. 왕은 남자의 말에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발과 눈, 심장도 비로소 마음을 놓고 진정할 수 있었답니다. 진정한 효도. 무척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왕은 다이아몬드를 꼭 가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 후한값을 쳐주고 다이아몬드를 사오도록 했지요. 왕께서 당신의 다이아몬드를 사고 싶어 하십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금화 6,000냥에 팔겠소. 그러자 다이아몬드의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는 당장 팔 수 있다며 금고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가지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와서 신하에게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다이아몬드를 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조금 전까지 흔쾌히 다이아몬드를 팔겠다고 하지 않았소?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지금 오랜만에 깊은 잠을 주무시는 아버지를 도저히 깨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베고 누우신 베개 아래 금고의 열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금고 문을 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궁으로 돌아간 신하는 이 사실들을 왕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신하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흐뭇하게 웃었답니다. 당장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아버지를 위해 포기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자가 아닌가? 여봐라,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서 사람들이 본받도록 하여라. 부모님은 돈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한 이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왕으로부터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큰 상을 받았답니다. 마을을 지키는 진짜 수호자. 한 마을에
덕망과 배움이 높은 학자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대표는 마을이 외부의 침입에도 늘 끄떡없이 견뎌왔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자에게 마을의 경비가 얼마나 튼튼한지 꼭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을의 경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을 늘 성벽에 세워두고 철통 감시를 하고 있지요. 대표는 학자를 마을 끝 경계에 있는 성벽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철저히 훈련된 건강한 병사들이 방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침략에도 늘 끄떡없이 방어해왔지요. 성벽을 지키는 병사들은 마을 대표의 말대로 정말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대표를 마을 안에도 꼼꼼히 둘러쳐져 있는 울타리들이 얼마나 튼튼한지도 내내 자랑했어요. 그런데 학자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덕 아래에 있는 학교를 가리키며 가보고 싶다고 했지요. 마을 대표는 학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학자는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과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수업 태도를 보고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을과 나라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은 배움입니다. 배움은 나누고 쌓아가는 곳이 학교지요. 돌로 만든 울타리와 강력한 군사가 많다 해도 변치 않는 배움의 힘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를 진작 보여주셨더라면 굳이 성벽까지 보여주시지 않아도 마을이 얼마나 안전한지 바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화내다 보면 빈털터리. 아주 작은 일에도 화를 버럭버럭 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단 작은 갈등만 생겨도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려 하지 않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어서 화를 낸 다음엔 꼭 후회하곤 했습니다. 남자는 그런 자신이 무척 창피하고 못나 보였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님, 저는 화를 참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을 꼭 고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자 랍비가 잠시 생각한 끝에 대답했습니다. 욕을 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아주 비싼 선물을 해주세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키셔야 합니다. 남자는 엉뚱한 제안에 좀 의아했지만 일단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남자는 화를 내거나 욕을 하게 되면 랍비의 말대로 값비싼 선물을 사서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화를 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거라 후회하곤 했어요. 그렇게 열흘쯤 지나자 남자는 전달에 벌어놓은 돈이 거의 바닥날 정도로 선물을 해버렸답니다. 그 정도로 돈이 없어지고 나니 비로소 남자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낭비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지요.
그는 차츰 욕을 하지 않는 습관을 키우면서 화를 내기 전에 상대방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더 이상은 선물을 사지 않고도 바르게 말하고 화를 누를 줄도 알게 되었죠. 그는 진짜 값비싼 선물을 자신이 받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비의 명약. 한 랍비가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과 구경꾼들로 가득했습니다. 랍비는 시장을 둘러보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이나 싸우다가 어느 한 곳을 보고는 서서히 싸움을 멈추게 되었지요. 시장 한복판에 나타난 광대들이 재주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내가 다른 사내의 몸을 위로 던지면 펄쩍 뛰어 몸을 구른 후에 몸을 던져준 사내의 어깨 위에 착지했어요. 이런 신기한 볼거리에 싸우던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껄껄 웃고 있었지요. 랍비는 계속 시장을 거닐며 다른 이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이의 울음을 달래려 사탕도 쥐어주고 노래도 불러주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아이의 눈이 향한 곳은 아까 그 광대들이었어요. 광대들은 우는 아이에게 다가와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기도 하고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자아냈어요. 그러자 아이는 잃어버렸던 엄마가 옆에 와서 안아주는 것도 모른 채 광대들을 보고 까르르 웃었어요. 랍비는 지혜로운 말씀을 해달라는 시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신비의 명약이 있군요. 네? 저희 시장엔 그런 약은 없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랍비는 광대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역시 저들을 보니 이렇게 웃음이 나는군요. 분노하는 사람에게도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도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해서라도 늘 웃음이라는 명약을 선사하는 저들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랍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웃음이 고귀한 명약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가치의 기준. 매우 학식이 풍부한 학자 두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저물자 잘 곳을 찾아다녔지요. 그러던 중 아주 좋은 저택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주인이 대문을 열고 나왔어요. 우리들은 여행 중인 학자들입니다. 잘 곳이 마땅치 않아 하룻밤만 신세를 지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학자들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본 주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빈 방이 없소. 다른 집으로 가보시오.
주인은 매몰차게 말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 두 학자는 다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더 열심히 갈고 닦은 두 학자는 그동안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점차 나아지자 두 사람은 좋은 옷을 사입고 말을 타며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이곳저곳을 돌다가 우연히 저택이 있던 그 마을에 다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년 전 자신들을 매몰차게 거절한 저택의 주인을 마주치게 됐지요. 학자들은 그를 한눈에 알아봤지만 주인은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인은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달려와서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두 학자는 이미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택의 주인은 매우 신이 나서 두 학자를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우리 마을에 행차해 주시다니 큰 영광입니다. 오늘 밤은 저희 집에 오셔서 묵어 가도록 하세요. 저희 집은 방이 아주 여러 개인데다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이랍니다. 그러자 한 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만. 어이쿠, 너무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저는 늘 귀한 손님들이 오시면 우리 집으로 모시곤 한답니다. 저의 간청이니 초대를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택 주인은 몇 번이고 학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두 학자는 서로를 마주보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다른 곳에서 잘 테니 저희 말들을 좀 재워주시겠소? 학자의 말에 저택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재워달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한 학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나 보군요. 아마 그렇겠지요. 1년 전 우리들이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을 때 우리의 초라한 행색만 보고 매몰차게 거절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이 좋은 옷을 입고 말까지 타고 오니 유명한 학자로 보이나 봅니다. 당신이 반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겉을 치장하는 것들이니 그것들을 대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옷을 벗어드릴 수는 없으니 말이라도 재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택 주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어찌됐든 의미 있는 의술. 한 의사가 아주 깊은 시골에 사는 이로부터 천보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뛰어난 의술에 대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병에 걸려 매우 위독하여 왕진을 와 주십사 간청을 드립니다. 왕진료는 많이 드릴 수 있으니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왕진은 병원으로 환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러 가는 것입니다. 왕진료도 많이 준다고 하니 일단 가보자. 의사는 그 길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시골 기차역에는 전보를 친 남자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서럽게 울고 있었지요. 선생님, 먼 길 오셨는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 아내가 그만 그새를 넘기지 못하고 하늘로 떠나버렸습니다. 이거 참 매우 안 됐습니다. 의사는 왕진료 걱정보다 진심으로 사내의 마음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눈물을 닦으며 의사를 마을 회관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걸음을 헛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왕진료는 마련해 놓은 것이니 오신 김에 마을 회관에 모여있는 아픈 사람들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약속대로 왕진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아내를 잃은 남자가 측은하기도 했고 또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에 남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 회관에 있는 환자들을 하나하나 진찰하고 필요한 약도 지어주며 의사는 진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조금씩 진찰료를 모으자 처음에 약속받았던 왕진료만큼 돈이 만들어지고도 남았습니다. 다음 날 의사가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배웅을 나온 남자는 의사에게 매우 쩔쩔매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태도에 영문을 모르는 의사에게 남자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가진 돈으로 비싼 왕진료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료해 주신 환자들 가운데 제 아내도 섞여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의사는 남자의 말에 기가 찼지만 화를 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어쨌든 의사의 진료로 위기를 넘긴 남자의 아내는 살아났으니 말이지요.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잘. 임금님의 포도밭에는 일꾼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지런하고 솜씨가 좋아서 다른 이에 비해 많은 일을 하는 이가 있었지요. 하루는 임금님이 포도밭을 둘러보기 위해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감독관은 평소 일을 잘하던 그 일꾼에게 임금님의 안내를 맡겼습니다. 일꾼은 임금님에게 포도밭을 소개하며 구석구석 하루 종일 함께 거닐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일꾼들은 품삯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품삯은 그날 일한 만큼을 그날 바로 받는 돈입니다. 일꾼들은 줄을 서서 차례대로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꾼들은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해서 같은 금액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임금님과 하루 종일 포도밭을 거닐었던 일꾼의 품삯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임금님이 오시기 전 2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임금님과 시간을 보내며 놀아놓고 같은 품삯을 받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던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루 종일 해놓은 일을 이 사람은 이미 내가 오기 전 2시간 동안 모두 끝마쳐 놓았다. 일은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한 법이다. 나를 죽게 하는 것. 근사한 뿔을 지닌 수사슴이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물을 먹으러 연못에 갔다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지요. 머리에 달린 뿔 때문에 매우 우쭐했지만 시선이 아래로 내려오자 그만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멋진 뿔을 달아주셨으면서 다리는 이렇게나 못나고 가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때 숲속에서 바스락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사자가 서서히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 어서 뛰어가야겠다. 잡히면 꼼짝없이 먹이가 될 거야. 사슴은 그토록 못마땅해 하던 가늘고 못생긴 다리로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 속도가 매우 빨라서 제 아무리 힘센 사자라 해도 사슴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사슴은 한참이나 앞서 뛰다가 이윽고 한적한 숲속 가운데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아주 멀리 있는 걸 확인하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아, 이제 다시 뛰어볼까? 그때였습니다. 사슴이 다시 뛰려고 고개를 들자 머리 위에 무언가가 뿔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복잡하게 얽힌 나뭇가지들 사이에 뿔이 끼어버린 것이었죠. 사슴은 뿔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뿔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사자는 이미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사슴은 펑펑 울면서 말했습니다. 못나고 가느다란 내 다리는 나를 살렸는데 결국 내가 그토록 아끼던 멋진 뿔이 내 목숨을 앗아가는구나. 누가 진짜 부자인가? 큰 배 한 척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큰 재산을 지닌 상인들이 여럿 타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자기의 물건을 내놓고 뽐내기 바빴지요. 이건 비단이요. 동쪽에서 들어온 건데 매우 비싸서 왕족들만이 살 수 있는 물건이지요. 나는 아주 귀한 향신료를 거래하고 있어요. 귀족이라면 서로 비싼 값을 내서라도 가지고 가겠다는 물건이지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상인들과는 비교될 정도로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인들 중 하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소? 나는 학자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것을 팔러 가고 있지요. 상인들은 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물건도 있어.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오?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보이는 재산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상인들은 몰래 학자의 짐 꾸러미를 열어보았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걸 숨기려고 엉뚱한 말로 둘러댄다고 생각해서였지요. 하지만 짐을 확인한 상인들은 이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헤이, 낡은 책이며 연필이며 순 쓸모없는 것들이잖아. 우리가 시간 낭비를 했군요. 저자는 괜히 허풍을 떨었던 거네요. 그리고 모두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벤은 거센 폭풍우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목적지 근처에 거의 다다라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육지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건들은 배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바다로 모두 흩어져 버렸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상인들은 그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었던 학자는 잃은 것이 없었지요. 오히려 그의 재산은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는 마을의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본래 지식이 매우 많고 지혜롭기로 이름난 학자였기에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금방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학자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여기저기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의 학교는 어느새 매우 큰 규모로 발전했지요. 이제는 가난해진 상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학자를 깔보았던 것을 뉘우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보이지 않는 재산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나 당신이 지금 보여주는 재산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군요. 진정한 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입과 귀와 눈의 의미. 한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왜 귀는 두 개인 것일까?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말을 하고 또 말을 듣는 신체 기관들이지요. 말을 하는 기관은 하나이고 말을 듣는 기관은 두 개라는 것인데 이는 내가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이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으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랍비는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눈동자에 대해 묻겠다. 눈동자는 흰자와 검은 자로 나누어져 있지. 이 중 세상을 보는 쪽은 검은 자란다. 그러면 검은 자로 세상을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습니다. 눈동자에서 밝은 흰자위가 아닌 어두운 검은 자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는 건 세상의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을 보는데 더 힘을 쓰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은 무엇이냐? 랍비가 묻자 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밝은 면은 사랑, 즐거움, 아름다움, 풍요로움 등이 있는 면이며 어두운 면은 슬픔, 분노, 아픔, 절망이 있는 면입니다. 검은 자로 세상을 먼저 보는 건 바로 이 어두운 면의 슬픔과 분노, 아픔과 절망을 함께 느끼고 이해할 수 있어야 세상의 밝은 면을 더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랍비는 제자의 말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명문가는 나로부터. 어느 날 앙숙인 두 여우가 들을 거닐다 마주쳤어요. 그중 한 여우가 먼저 거들먹대며 말했지요. 오랜만이구먼. 평범한 여우씨. 여전히 한가롭군. 난 부르는 곳이 많아서 이렇게 바쁘게 가고 있다네. 그러자 다른 여우가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먼. 자네는 그렇게 불려다니는 게 좋은가 보지.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 아닌가? 나처럼 명문가에서 태어난 여우는 여기저기 초대를 받기 마련이야. 자네처럼 평범한 가문에서 태어난 여우가 뭘 알겠나? 거만한 여우는 평소에도 자기 집안 자랑을 틈만 나면 해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기 가문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야. 뿌리 깊은 순종, 붉은 여우 가문으로 몇백 년이나 되었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훌륭하시고, 증조 할아버지도 특출나시며, 할아버지는 매우 잘생기셨고, 또 우리 아버지는 아주 머리가 좋으시고, 삼촌은 사냥을 매우 잘하시며, 거만한 여우는 지겹도록 집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평범한 여우가 가만히 듣다가 입을 열었지요. 근데 자네 고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지금은 다 돌아가시지 않았나? 나이가 드시면 돌아가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자네도 언젠가는 죽지 않겠는가? 거만한 여우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평범한 여우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가문이 전혀 부럽지 않다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거만한 여우가 발끈하여 되물었습니다. 내 가문은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지. 나는 오늘 바로 지금을 얼마나 충실히 살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기에 되도록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네. 하지만 자네는 이미 돌아가신 가문 어르신들 자랑만 할 뿐 오늘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가? 자네보다는 나 스스로가 명문가라고 생각하네. 가문 자랑만 늘어놓던 거만한 여우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답니다. 전화 위복. 한 나그네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곁에는 항상 개와 나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이 외롭지 않았답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 잘 곳을 찾다가 한 헛간을 발견했어요. 나그네는 개와 나귀를 헛간 밖에 쉬게 해주고 안으로 들어와 등불을 밝혔지요. 등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만 바람이 불어 등불을 꺼버렸어요. 나그네는 하는 수 없이 그냥 잠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 나그네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개와 나귀가 모두 죽어버린 게 아니겠어요? 땅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개는 여우에게, 나귀는 사자에게 당해서 죽은 것 같았습니다. 나그네는 깊이 탄식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외로워서 어쩌나? 그 녀석들은 내게 길동무였는데. 나그네는 힘없이 발길을 옮겼어요. 길을 걷다 보니 마을이 보여서 잠시 쉬어갈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너무 조용했고 여기저기 부서지고 불에 탄 흔적들이 보였어요. 나그네는 정신없이 지나가던 한 사람을 붙잡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말도 마시오. 어젯밤에 도적들이 들어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웃한 마을들도 싹 도둑을 맞고 사람 여럿이 죽임을 당했어요. 나그네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만일 어젯밤에 개와 나귀가 죽지 않았다면 도둑들이 지나갈 때 개가 짖고 나귀가 울어댔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헛간으로 들어와서 나그네를 발견했으면 그 역시 꼼짝없이 죽었을 테지요. 나그네는 잃어버린 개와 나귀 때문에 절망해버렸던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걸 다 잃고 좌절해버려도 그게 꼭 불행한 것은 아니구나. 아무리 나빠 보이는 상황이라도 그게 곧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겠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의좋은 형제. 우애가 좋기로 소문이 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형제는 점점 다툼이 잦았어요. 그러다 급기야 완전히 사이가 나빠지고 말았지요.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늘 찾아뵙던 지혜로운 랍비에게 가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동생에게 나눠주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평한 것 같은데도 동생은 자꾸 불만을 가져요. 형이 형 뜻대로만 부모님 재산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먼저 주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항상 집으로 돌아가며 후회하곤 했습니다. 이러려고 이런 건 아닌데, 싸우려던 게 아닌데. 라삐는 두 형제의 관계를 예전처럼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라삐가 두 형제를 한자리에 불러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여러분 같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둘 있는 가정을 이루었고, 동생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똑같이 반반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자 주어진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부지런히 가꾸고 돌본 덕에 그의 농사는 풍년이었습니다. 과일과 곡식 등이 풍성하게 열렸지요. 형제는 서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홀로 있어서 이 많은 수확물들로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남지만 형은 가족이 많아서 살림이 부족할지 몰라. 내가 거둔 것들을 좀 나누어 줘야 할 것 같아. 나는 이미 가정을 이루어서 더 돈이 들어갈 곳도 없지만 동생은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를 가지려면 재산을 모아두어야 할 게야. 내가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나누어 주면 얼마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형제는 각각 자신의 창고로 가서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넉넉히 꺼내어 챙겼습니다. 어느 날 밤 형은 동생 창고로 몰래 가서 챙겨둔 곡식과 과일을 넣어두었습니다. 또 동생 역시 형 몰래 형 창고로 가서 수확물들을 쌓아 놓았지요. 이튿날 아침 각자의 창고를 확인한 형과 동생은 매우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줄어들었어야 할 곡식과 과일이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형제는 또다시 서로의 창고에 몰래 곡식과 과일을 실어다 날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똑같은 결과를 보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짐을 지고 서로의 창고로 향하던 형제는 그만 길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짐을 보고서야 형제는 지난 며칠간 창고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짐을 내려놓은 채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울었답니다.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서로를 얼마나 생각하고 아끼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라삐의 이야기를 들은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겸연쩍게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형제는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 우애가 좋던 형제로 돌아갔답니다. 누구의 공로가 가장 클까? 왕이 큰 병에 걸려서 온 나라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왕께서 큰 병에 걸리시어 사자의 젖이 필요하다. 누구든 사자의 젖을 구해오는 이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지혜로운 남자가 사자의 굴을
찾았습니다. 남자는 어미 사자가 사냥을 나간 사이 새끼 사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미 사자가 돌아오자 새끼 사자를 한 마리씩 들여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어미 사자는 남자에게 경계를 풀었습니다. 남자는 어미 사자를 안심시킨 후 젖을 짤 수 있었어요. 남자는 사자의 젖을 들고 궁으로 가는 길에 잠시 그늘에 앉아 쉬기로 했어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지요. 남자는 꿈에서 자기 몸의 기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나선 것은 발이었어요. 역시 이 일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나지. 내가 아니었다면 걸어서 사자가 있는 굴까지 가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자 눈이 쏘아붙였어요. 참네, 기가 차는군. 걸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방향 아니겠어. 내가 있으니까 앞을 보고 방향을 알려줄 수 있으니 사자 굴까지 걸어간 거겠지. 이 말을 들은 심장이 우습다는 듯이 뛰어들었어요. 너희 둘이 있다 한들 내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어.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사자젖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바로 그때 잠자코 듣고만 있던 혀가 얘기했어요. 다들 조용히 좀 해. 너희들이 아무리 서로 티격태격해도 내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러자 다른 기관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거야? 넌 가만히 입속에 누워만 있었잖아. 생긴 것도 볼품 없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자 혀는 단단히 벼르며 생각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분명히 느끼게 해주겠어. 그때 남자는 잠에서 깨어 궁으로 향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이 짜온 사자의 젖을 바쳤습니다. 왕은 매우 안도한 얼굴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은 무슨 젖이냐?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을 하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전하, 바로 사자의 젖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전하, 바로 개의 젖입니다. 무엇이랴? 남자의 말에 왕은 크게 노여워했습니다. 남자는 자기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튀어나온 말에 어쩔 줄 몰라 쩔쩔맸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자기 자랑을 늘어놓던 발, 눈, 그리고 심장 역시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혀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혀야,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바르게 말씀드려줘. 이렇게 애원할게. 그러자 혀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긴장하여 말이 실수로 나왔습니다. 이건 개가 아니라 틀림없이 사자의 젖입니다. 왕은 남자의 말에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발과 눈, 심장도 비로소 마음을 놓고 진정할 수 있었답니다. 진정한 효도. 무척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왕은 다이아몬드를 꼭 가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 후한값을 쳐주고 다이아몬드를 사오도록 했지요. 왕께서 당신의 다이아몬드를 사고 싶어 하십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금화 6,000냥에 팔겠소. 그러자 다이아몬드의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는 당장 팔 수 있다며 금고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가지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와서 신하에게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다이아몬드를 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조금 전까지 흔쾌히 다이아몬드를 팔겠다고 하지 않았소?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지금 오랜만에 깊은 잠을 주무시는 아버지를 도저히 깨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베고 누우신 베개 아래 금고의 열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금고문을 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궁으로 돌아간 신하는 이 사실들을 왕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신하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흐뭇하게 웃었답니다. 당장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아버지를 위해 포기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자가 아닌가? 여봐라,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서 사람들이 본받도록 하여라. 부모님은 돈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한 이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왕으로부터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큰 상을 받았답니다. 마을을 지키는 진짜 수호자. 한 마을에 덕망과 배움이 높은 학자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대표는 마을이 외부의 침입에도 늘 끄떡없이 견뎌왔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자에게 마을의 경비가 얼마나 튼튼한지 꼭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을의 경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을 늘 성벽에 세워두고 철통 감시를 하고 있지요. 대표는 학자를 마을 끝 경계에 있는 성벽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철저히 훈련된 건강한 병사들이 방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침략에도 늘 끄떡없이 방어해왔지요. 성벽을 지키는 병사들은 마을 대표의 말대로 정말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대표를 마을 안에도 꼼꼼히 둘러쳐져 있는 울타리들이 얼마나 튼튼한지도 내내 자랑했어요. 그런데 학자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덕 아래에 있는 학교를 가리키며 가보고 싶다고 했지요. 마을 대표는 학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학자는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과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수업 태도를 보고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을과 나라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은 배움입니다. 배움은 나누고 쌓아가는 곳이 학교지요. 돌로 만든 울타리와 강력한 군사가 많다 해도 변치 않는 배움의 힘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를 진작 보여주셨더라면 굳이 성벽까지 보여주시지 않아도 마을이 얼마나 안전한지 바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화내다 보면 빈털터리. 아주 작은 일에도 화를 버럭버럭 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단 작은 갈등만 생겨도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려 하지 않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어서 화를 낸 다음엔 꼭 후회하곤 했습니다. 남자는 그런 자신이 무척 창피하고 못나 보였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님, 저는 화를 참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을 꼭 고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자 랍비가 잠시 생각한 끝에 대답했습니다. 욕을 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아주 비싼 선물을 해주세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키셔야 합니다. 남자는 엉뚱한 제안에 좀 의아했지만 일단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남자는 화를 내거나 욕을 하게 되면 랍비의 말대로 값비싼 선물을 사서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화를 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거라 후회하곤 했어요. 그렇게 열흘쯤 지나자 남자는 전달에 벌어놓은 돈이 거의 바닥날 정도로 선물을 해버렸답니다. 그 정도로 돈이 없어지고 나니 비로소 남자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낭비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지요. 그는 차츰 욕을 하지 않는 습관을 키우면서 화를 내기 전에 상대방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더 이상은 선물을 사지 않고도 바르게 말하고 화를 누를 줄도 알게 되었죠. 그는 진짜 값비싼 선물을 자신이 받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비의 명약. 한 랍비가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과 구경꾼들로 가득했습니다. 랍비는 시장을 둘러보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이나 싸우다가 어느 한 곳을 보고는 서서히 싸움을 멈추게 되었지요. 시장 한복판에 나타난 광대들이 재주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내가 다른 사내의 몸을 위로 던지면 펄쩍 뛰어 몸을 구른 후에 몸을 던져준 사내의 어깨 위에 착지했어요. 이런 신기한 볼거리에 싸우던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껄껄 웃고 있었지요. 랍비는 계속 시장을 거닐며 다른 이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이의 울음을 달래려 사탕도 쥐어주고 노래도 불러주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아이의 눈이 향한 곳은 아까 그 광대들이었어요. 광대들은 우는 아이에게 다가와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기도 하고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자아냈어요. 그러자 아이는 잃어버렸던 엄마가 옆에 와서 안아주는 것도 모른 채 광대들을 보고 까르르 웃었어요. 라삐는 지혜로운 말씀을 해달라는 시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신비의 명약이 있군요. 네? 저희 시장엔 그런 약은 없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라삐는 광대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역시 저들을 보니 이렇게 웃음이 나는군요. 분노하는 사람에게도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도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해서라도 늘 웃음이라는 명약을 선사하는 저들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라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웃음이 고귀한 명약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가치의 기준. 매우 학식이 풍부한 학자 두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저물자 잘 곳을 찾아다녔지요. 그러던 중 아주 좋은 저택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주인이 대문을 열고 나왔어요. 우리들은 여행 중인 학자들입니다. 잘 곳이 마땅치 않아 하룻밤만 신세를 지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학자들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본 주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빈 방이 없소. 다른 집으로 가보시오. 주인은 매몰차게 말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 두 학자는 다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더 열심히 갈고 닦은 두 학자는 그동안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점차 나아지자 두 사람은 좋은 옷을 사입고 말을 타며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이곳저곳을 돌다가 우연히 저택이 있던 그 마을에 다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년 전 자신들을 매몰차게 거절한 저택의 주인을 마주치게 됐지요. 학자들은 그를 한눈에 알아봤지만 주인은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인은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달려와서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두 학자는 이미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택의 주인은 매우 신이 나서 두 학자를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우리 마을에 행차해 주시다니 큰 영광입니다. 오늘 밤은 저희 집에 오셔서 묵어 가도록 하세요. 저희 집은
방이 아주 여러 개인데다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이랍니다. 그러자 한 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만. 어이쿠, 너무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저는 늘 귀한 손님들이 오시면 우리 집으로 모시곤 한답니다. 저의 간청이니 초대를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택 주인은 몇 번이고 학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두 학자는 서로를 마주보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다른 곳에서 잘 테니 저희 말들을 좀 재워주시겠소? 학자의 말에 저택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재워달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한 학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나 보군요. 아마 그렇겠지요. 1년 전 우리들이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을 때 우리의 초라한 행색만 보고 매몰차게 거절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이 좋은 옷을 입고 말까지 타고 오니 유명한 학자로 보이나 봅니다. 당신이 반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겉을 치장하는 것들이니 그것들을 대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옷을 벗어드릴 수는 없으니 말이라도 재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택 주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